부산의 밤하늘은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고, 거센 빗줄기가 호텔의 강화 유리를 때리는 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연회장 안은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희수는 뻣뻣한 유니폼 깃을 만지작거리며 6시간째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서 있어야 하는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오늘 밤은 권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넓히는 사교의 장이었지만, 이수에게는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일 뿐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꽉 쥐며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살폈는데, 이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생긴 본능적인 습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긴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제1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강도진이었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지금은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와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짐승과 싸우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경쟁자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술에 강력한 신경 자극제를 섞었고, 도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자신의 상태를 눈치채기 전에 이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는 차가운 벽에 의지해 힘겹게 발을 내디뎠다. 음료 창고에서 나오던 한희수는 어두운 복도 모퉁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도진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천둥 소리에 묻혀 다행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이수가 사과를 하기도 전에 불덩이 같은 뜨거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비명을 지르려던 이수는 남자의 눈빛을 마주하고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눈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동시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묘한 긴장감은 그녀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들었다. 도진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놈들에게 들키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단번에 알게 해주었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누군가를 찾는 고함이 들려오자 이수는 더 이상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를 부축해 직원들이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빈 객실로 몸을 숨겼다. 문을 잠그자마자 어둠이 내려앉은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이수에게 몸을 기대어 왔고, 그녀는 낯선 남자의 무게를 감당하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약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자 도진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처럼 이수에게 달려들었고,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그를 밀어내려던 이수도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고독과 상처를 마주하자 저항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창밖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좁은 방 안에서는 두 사람만의 뜨거운 폭풍이 이성과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서로의 천을 탐닉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위로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쯤 눈을 뜬 이수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옆에 잠든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든 도진의 얼굴은 어젯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달리 평온해 보였지만, 바닥에 떨어진 제1그룹의 문양이 새겨진 커프스 단추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잔혹한 현실을 자각했다. 자신이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로 다가왔고 만약 이대로 머문다면 추악한 권력 싸움에 휘말리거나 돈을 노린 꽃뱀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도진을 깨우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방 안에 남겨진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과 지문까지 닦아내며 흔적을 지웠다. 의자 위에 걸린 도진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이 보였지만 그녀는 그 무엇도 건드리지 않았고 어떤 메모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이수는 도진이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고 믿기를 바랐다.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온 그녀는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호텔을 빠져나갔고 부산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서울의 한적하고 고즈넉한 골목에 자리 잡은 수미술 복원실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약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한희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19세기 유화 작품의 표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메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훼손된 예술품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제 암암리의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복원가가 되어 있었지만 철저하게 중개인을 통해서만 의뢰를 받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했다. 과거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작업실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리자 이수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고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랜 경력에 집사다운 절제된 태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손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목재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특별한 고객이 급하게 복원을 의뢰한 물건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자가 열렸을 때 이수의 심장은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평범한 그림이 아닌 강씨 일가의 가족 초상화가 들어있었고 그림 속에는 3년 전 부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와 똑같은 슬픈 눈을 가진 소년이 그려져 있었다. 집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수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주인님께서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그룹의 총수인 홍 여사가 직접 그녀를 저택으로 초대해 소장품 복원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하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임을 암시했다. 이수는 일정이 꽉 찼다는 핑계를 대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집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검은색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홍 여사라는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재계가 벌벌 떠는 인물이었기에 이수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말문이 막혔다. 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한희수 작가님이라면 3년 전 잃어버린 커프스 단추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결코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한마디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이수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 지냈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실은 거대한 권력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려 덫을 놓은 것이었으며 이제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책상 모서리를 꽉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고급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이수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명함을 다시 내려다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강도진도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회장님의 단독 행동인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평온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3년 전처럼 무력하게 도망치기만 하던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더니 3년 전 그날처럼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수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쳐 입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제1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계산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이수는 빗속에 우뚝 솟은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제1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듯 거대하게 솟아 있었고 한이수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했고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 부속품들처럼 보였다. 3년 전 부산의 호텔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이수는 코트 주머니에 넣은 손을 꽉 쥐며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장은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수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 부이자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고요하고 정적인 공간이 펼쳐졌는데 그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홍 여사의 집무실이었다. 은은한 난초 향이 감도는 그곳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고풍스러운 전통 가구들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의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자단목 책상 뒤에는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제1그룹에 살아있는 전설인 홍 여사였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붓글씨를 쓰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는 세월의 흐름조차 비껴간 듯한 강렬한 카리스마와 숨막히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수가 집무실 중앙에 서서 침묵을 지키고 있자 홍 여사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이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고 이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싶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했다. 홍 여사의 입계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움인지 아니면 예상 밖의 당돌함에 대한 흥미인지 알 수 없었다. 홍 여사는 손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고 이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홍 여사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신 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이수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 봉투 안에는 이수가 지난 3년간 가명으로 복원했던 미술품들의 사진과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뒷조사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했다. 홍 여사는 이수의 복원 실력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며 특히 죽어가는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의 안목과 인내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차가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녀는 이수가 가진 재능이 단순히 그림을 고치는 데에만 쓰이기에는 아깝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이수는 홍 여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쓰며 자신이 그림을 복원하는 일 외에는 그룹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홍 여사는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3년 전 호텔방에 떨어져 있던 도진의 커프스 단추였다. 홍 여사는
그 물건이 자신의 손자 강도진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으며 그날 밤 이후 도진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기 위해 얼마나 헤맸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수는 그 커프스 단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 변화 없이 그것은 우연한 습득물일 뿐이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홍 여사는 이수의 부인을 예상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현재 제1그룹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진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인철 부회장이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으며 도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홍 여사는 3년 전 부산에서의 사건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인철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도진에게 약물을 투여해버린 일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도진과 함께 있었던 이수의 존재가 강인철 측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이수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는 자신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두려움을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며 왜 타인의 싸움에 자신이 말려들어야 하는지 항변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현재 이수의 작업실이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철거 압박이 누구의 소행인지 되물었다. 최근 들어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이 작업실 주변을 맴돌며 행패를 부리고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한 배후에는 바로 강인철이 소유한 유령건설 회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수는 그제야 자신이 겪고 있던 일련의 불행들이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힘에 의한 압박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홍 여사는 창백해진 이수의 얼굴을 보며 이것이 바로 힘없는 자가 겪어야 할 세상의 이치라고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수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이대로 쫓겨나 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룹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홍 여사가 제시한 제안은 바로 강도진과의 계약 결혼이었는데 기간은 딱 1년 주가 안정을 위한 쇼윈도 부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대가는 이수의 작업실을 포함한 해당 구역의 재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와 어머니의 평생 병원비 지원, 그리고 1년 후 위자료와 함께 완벽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즉각 거절하려 했지만 홍 여사는 이 결혼이 도진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라고 설명했다. 도진에게는 지금 배경이 화려한 재벌가 여식이 아니라 강인철이 이용할 수 없는 깨끗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또한 홍 여사는 이수가 3년 전 그날 밤 도진을 협박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던 그 자존심과 기계를 높이 샀기에 그녀를 며느리감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이수의 성품만이 이 살얼음판 같은 재벌계에서 도진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 홍 여사의 판단이었다. 잠시 동안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이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득실을 계산하며 갈등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혐오했고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녀의 소중한 작업실은 불도저에 밀려 사라질 것이고 어머니의 치료 또한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이수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을 굳혔고 홍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는 계약서에 1년 뒤 이혼 시 깔끔한 결별을 보장한다는 조항 외에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고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그녀가 도진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관계로서 임하겠다는 자존심의 표현이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홍 여사는 당돌한 이수의 요구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며 즉석에서 계약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이수 같은 강단 있는 아이만이 제멋대로인 손자를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테이블 위에 놓였고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기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평범했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고 앞으로 펼쳐질 폭풍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서명을 마친 이수가 고개를 들자 홍 여사는 인터폰을 눌러 누군가를 호출했고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진 눈빛을 한 강도진이 서 있었다. 도진은 방 안에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가 또다시 선자리를 주선했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수의 얼굴을 본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희미한 잔상이 눈앞의 현실과 겹쳐지면서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이수에게 다가오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수는 그런 그를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시했다. 당신은 도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에는 의구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홍 여사는 두 사람의 재회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수가 앞으로 1년간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도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이수는 담담하게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도진은 할머니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홍 여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도진은 이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얼마를 받았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이수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냉정한 태도는 도진을 더욱 자극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치열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집무실을 나온 이수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대기 중인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강도진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제1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이수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홍 여사의 집무실에서 한이수가 나간 직후 강도진은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책상 위에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렸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는 조금도 묻지 않고 출처도 불분명한 여자를 아내로 들이라고 강요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진은 이 결혼이 분명 숙부인 강인철 부회장이 심어놓은 스파이를 집안 깊숙이 들이려는 음모의 일환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할머니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홍 여사는 손자의 격렬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를 마시며 도진의 미성숙한 태도를 질책할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경영권 방어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노름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냉정하게 일갈했다. 도진은 할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홍 여사가 내세우는 논리 앞에 당장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분을 사겨야 했다. 홍 여사는 한이수가 가진 배경의 깨끗함과 그녀가 보여준 담대함이 도진을 둘러싼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로부터 그를 보호할 방패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진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지만 할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과연 할머니의 말대로 쓸만한 방패인지 아니면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자객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집무실을 나섰다. 며칠 후 성북동 언덕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제1그룹의 본가 저택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계약 결혼을 위한 상견례가 준비되고 있었다. 높다란 담벼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이었고 그 위압적인 분위기는 방문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한희수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대저택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지만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화려함으로 치장된 이 집안 사람들과 대비되어 오히려 그녀의 고고한 기품을 돋보이게 했다. 응접실에 들어선 이수를 맞이한 것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사냥감처럼 노려보고 있는 강도진이었다. 그는 이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흠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녀에게서 촌스러움이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내심 놀랐다. 도진은 비꼬는 말투로 숙부에게 얼마를 받고 이 연극에 참여했냐고 쏘아붙이며 그녀를 자극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은 홍 여사와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이며 당신의 숙부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적인 반응과 달리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사무적이어서 도진을 당혹게 했다. 도진은 이수의 가면을 벗겨내겠다는 심산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위협적인 기세로 그녀를 압박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자 이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 제자리를 지켰다. 도진이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시선을 맞추는 순간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서 3년 전 부산의 호텔방 빗소리와 함께 맡았던 희미한 향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약물 때문에 흐릿해진 기억 속의 그 여자가 눈앞에 한희수와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 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수년간 훈련해온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1그룹의 후계자를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는 영광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수의 완벽한 연기에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잡고 있던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곧이어 홍 여사와 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혼전계약서 작성과 혼인신고 절차가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에는 재산 분할 포기, 각서 비밀 유지 서약, 그리고 1년 후 이혼에 관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진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이수가 요구했던 상호 사생활, 존중 및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을 발견하고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수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이 가소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남자가 아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존심을 긁었다. 도진은 펜을 들어 계약서에 거칠게 서명하며 이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이수가 스파이 노릇을 하거나 집안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그 즉시 계약은 파기될 것이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수는 그의 협박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 또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테니 약속한 보상을 확실하게 지급해달라고 맞받아쳤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서류상으로나마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자 집사는 이수를 2층에 마련된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고 도진은 그 뒷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머물게 될 방은 도진의 침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홍 여사가 두 사람의 관계 진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분명했다. 이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침대 끝을 잡고 버텼다. 화려한 가구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이곳에서 숨막히는 연극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3년 전 그날 밤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느꼈던 기시감이 언제 폭탄처럼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만약 도진이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그날 밤 도망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느낄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뻔했다. 이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온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도진의 잠든 얼굴을 그렸던 스케치가 한 장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찢어버리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시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도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한희수의 뒷조사를 다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그녀의 출생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행적까지 티끌 하나 놓치지 말고 파헤치라고 닥달했다. 할머니가 건네준 자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조작된 느낌을 주었고 도진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특히 3년 전 부산에서의 행적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그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었기에 그는 이 부분이 이번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은 정막에 휩싸였지만 도진과 이수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까 맡았던 비누 향기를 다시 떠올리려 애썼고 이수는 창밖의 달을 보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며 때로는 의지해야 하는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는데 식탁 위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아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도진의 계모이자 강인철 부회장과 내통하고 있는 최 상무가 식당으로 들어오며 이수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수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족보도 없는 여자가 제일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며 비아냥거렸고 하인들이 듣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도진은 계모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관망하며 이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았는데 이는 그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다. 이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최 상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은 미천할지 모르나 홍 여사님의 안목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며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곧 회장님의 판단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방역을 날렸다. 최 상무는 이수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지켜보던 도진의 입계는 미세한 흥미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수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도진은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한이수가 강씨 가문의 저택에 입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가까웠다. 그녀는 보건가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저택 안의 미묘한 기류를 캔버스의 균열을 살피듯 세밀하게 관찰했는데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저기와 감시의 눈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고용인들은 최 상무의 지시에 따라 이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침묵의 전쟁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수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과 저택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조용히 파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했다. 그녀에게 이 거대한 저택은 복원해야 할 또 하나의 망가진 작품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덧칠해진 거짓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최 상무는 정재계 부인들을 초청한 다과회를 주최하며 이수에게 손님 맞이를 전담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였다. 최 상무는 이수에게 손님들의 취향과는 정반대되는 저급한 차와 격식에 맞지 않는 디저트 리스트를 일부러 전달했고 하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수가 상류층의 에티켓을 모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도진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비열한 계략이었다. 다과회 시작 1시간 전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던 이수는 준비된 차시패 향이 조잡하고 디저트의 배치가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수는 즉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지난 몇 년간의 연회 기록과 초대된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빠르게 훑어보았고 최 상무가 준 정보가 모두 거짓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주방으로 내려가 셰프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메뉴 변경을 요구했고 창고에 보관된 최상급 닭이들을 직접 꺼내 세팅을 다시 시작했다. 복원 작업을 하며 익힌 안목과 색채 감각은 테이블 데코레이션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녀는 각 손님의 귀에 맞는 맞춤형 찻자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셰프와 하인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지시를 무시하려 했으나 예술품을 다루듯 섬세하고 전문적인 그녀의 손길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점차 그녀의 지위를 따르기 시작했다. 다과회가 시작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응접실로 들어서자 최 상무는 이수의 실수를 기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 달리 테이블 위에는 계절감을 살린 격조 높은 꽃장식과 손님들의 입맛을 정확히 저격한 최고급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손님들은 이수의 세련된 매너와 뛰어난 미적 감각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며느리를 잘 들였다는 덕담이 쏟아지자 최 상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자신의 예상을 뒤엎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수의 능력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날 밤 도진은 서재로 이수를 불러들여 어떻게 최 상무의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물었고 이수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림을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사람을 대하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진은 돈만 밝히는 속물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이수에게서 지성미와 단단한 내면을 발견하고 그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가 단순히 할머니가 보낸 허수아비가 아니라 어쩌면 이 전쟁터 같은 집안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묘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경계하는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최 상무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수의 입지만 다져준 꼴이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악랄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최 상무의 사주를 받은 메이드장은 이수에게 지하 와인 저장고에 있는 특정 빈티지의 와인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수는 늦은 시간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연로한 메이드장이 허리를 삐끗했다며 애원하는 통에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육중한 철문이 달린 와인 저장고는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이수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겨버렸다. 이수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긴 상태였고, 두꺼운 방음벽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새 나갈리 만무했다. 설상가상으로 저장고의 냉각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 듯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얇은 실내복 차림의 이수는 뼈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다. 휴대폰 신호마저 잡히지 않는 밀실 속에서 이수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3년 전 비 내리던 부산의 밤처럼 춥고 외로운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그녀는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편 회사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도진은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습관처럼 이수의 방을 확인했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다. 도진은 집사에게 이수의 행방을 물었지만 집사는 그녀가 일찍 잠자리에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버무렸고, 하인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도진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는 즉시 CCTV실로 달려가 저택 내부의 영상을 확인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영상 속에서 이수가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는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며 미친 듯이 지하 와인 저장고로 달려 내려갔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고장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도진은 그것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소행임을 직감하고 망설임 없이 도어락을 부수기 시작했다. 몇 번의 발길질 끝에 문이 열리자 뿜어져 나오는 하얀 냉기 속에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이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도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서둘러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미약한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의식을 잃은 이수를 안고 거실로 올라와 하인들에게 당장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그의 품에 안긴 이수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추위를 호소하며 몸을 떨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천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최 상무가 놀란 척하며 다가오자 도진은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진은 이수가 단순히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사가 왕진을 마치고 돌아간 뒤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만이 감돌았고 강도진은 핏기가 사라진 한이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고열에 시달리는 이수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자 덮고 있던 이불이 흘러내렸고 헐거워진 환자복 사이로 그녀의 가녀린 왼쪽 어깨가 드러났다. 도진은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다 멈칫했는데 그녀의 쇄골 아래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3년 전 부산의 호텔방에서 격렬했던 정사 도중 자신이 무의식 중에 남겼던 흔적이나 혹은 도망치던 그녀가 어딘가에 긁혀 생긴 상처임이 분명해 보였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날 밤의 빗소리와 그녀의 천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흉터 근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만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이수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뜨자 도진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방금 깨어난 이수는 그 강렬한 시선에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다시 눕혔고, 더 이상 피할 쇠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입술을 떼었다. 부산. 그날 밤 그 호텔에 있었던 여자가 당신이었군.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이수는 그 말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리며 황급히 옷깃을 여미려 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과 창백해진 입술은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긍정의 신호였고, 이수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꼿꼿함을 잃지 않았다. 이수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며 그저 우연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날 밤 이후 잊으려 노력했다고 덤덤하게 고백했다. 이수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재벌가 후계자의 약점 잡힌 여자가 되어 비참한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을 들은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고, 그녀를 꽃뱀이나 스파이로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며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회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렸고,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로 바뀌었다. 제일그룹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이 세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3년 전 경매된 고가의 미술품들이 위작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는 명백히 강인철 부회장과 최 상무가 도진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함정이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도진의 도덕성을 공격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이사회가 긴급 소집될 위기에 처했다. 도진은 서재로 자리를 옮겨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감정서들을 검토했지만 미술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그로서는 위작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가 막막했다. 그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고, 도진은 그녀에게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이수는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제가 된 그림들의 고해상도, 사진과 감정 기록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업계 최고의 복원가라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자료를 넘겨주었다. 이수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사진 속의 붓터치와 색감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닌 날카로운 전문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이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그림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임을 밝혀냈는데, 그녀가 지적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용된 안료의 성분이었다. 해당 작품은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림의 특정 부분에 사용된 파란색 안료는 19세기 중반 이후에나 발명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수는 이것이 단순한 모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품과 바꿔치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도진에게 덮어씌우려 한 정황을 포착해냈다. 그녀의 명쾌한 분석과 전문적인 식견에 도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녀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구해줄 구세주임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 나갔는데, 도진은 이수의 설명에 따라 위작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전략을 세웠다. 함께 일하는 동안 도진은 이수의 지적인 매력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수 또한 도진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보며 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고 정정이가 일듯 짜릿한 전율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라 거대한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강인철 측이 위작을 의뢰했던 무명 화가의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고 완벽한 방역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다. 도준은 피곤에 지쳐 소파에 기댄 이수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고맙다는 말을 나직하게 건넸다. 이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은 계약 내용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도진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은 욕망을 느꼈지만 섣불리 다가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이수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챙겨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섰다. 현관 배웅을 나온 이수는 도진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다치지 말고 무사히 다녀오라고 작게 속삭였는데 이는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잠시 꽉 잡았다가 놓으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뒤돌아선 그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도진에게는 지켜야 할 그룹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 생겼기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한편 강인철 부회장과 최 상무는 도진이 꼼짝없이 당할 것이라 확신하며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를 통해 도진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한희수라는 변수였다. 미술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눈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파멸을 향해 웃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고 제1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제1그룹 본사 대회의실로 향하는 강도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인철 부회장과 최 상무는 도진이 방역할 틈도 주지 않기 위해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언론에 악의적인 지라시를 유포하는 비열한 수를 두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제1그룹 황태자의 아내가 과거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접대부 출신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었고 한희수를 돈을 노리고 재벌계 입성한 꽃뱀으로 매도하는 악성 댓글이 빗발쳤다.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홍 여사는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었다. 이는 도진을 도덕적으로 흠집내어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강인철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이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잔인한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이수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어 그녀에게 저택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이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을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들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고 3년 전처럼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때는 지킬 힘이 없어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자신의 곁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이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결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강도진의 아내로서 그리고 당당한 전문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본사 로비에 도진의 차량이 도착하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기자들을 뚫고 도진이 로비로 들어서려는 찰나 뒤따라 도착한 또 다른 차량에서 한희수가 내렸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도진 역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도진의 팔짱을 끼며 자신은 숨을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당신과 함께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도진은 그녀의 용기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대회 의실 안은 이미 강인철 부회장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는데 그는 주주들과 이사들에게 도진의 결혼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족보도 알 수 없는 천박한 여자를 안주인으로 들인 도진의 판단력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해이만 가결을 종용하고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강인철과 최 상무가 회심의 미소를 교환하는 순간 육중한 문이 열리며 도진과 이수가 나란히 들어섰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이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강인철은 비웃음을 흘리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고 소리쳤지만 이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과거에 호텔에서 잠시 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저는 그 어떤 부정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수의 당당한 선언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녀는 곧바로 화제를 전환하여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를 띄우며 최근 논란이 된 갤러리 비자금 의혹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위작 판별 과정과 안료 분석 데이터를 설명하자 미술품의 문외한이었던 이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숨을 죽이며 경청했다. 그녀는 강인철 부회장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강인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조작된 증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이 내민 금융거래 내역서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이수가 찾아낸 위작 유통 경로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강인철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스크린에는 강인철과 최 상무가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금액이 붉은색 숫자로 표시되었고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인철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궁지에 몰린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최 상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 상무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강인철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지만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갤러리 관장으로서의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여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도진은 도덕적 흠결을 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을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사들은 도진과 이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표명했고 강인철과 최 상무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몰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소동이 정리되고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오자 도진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꽉 껴안으며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전했고 이수 역시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3년 전 비 오는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두 사람은 이제 거친 폭풍우를 함께 뚫고 나온 전우이자 연인으로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비치던 먹구름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다. 도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기자들이 기다리는 로비로 내려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지만 도진과 이수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단상에 섰다.
도진은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경영권 분쟁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면서도 아내인 한희수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덕분에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는 한희수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회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임을 천명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수 또한 차분하고 지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며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홍 여사가 뉴스를 보고 흡족해하며 두 사람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고 도진은 이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 종이 쪼가리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년이라는 기한은 무색해졌고 그들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신뢰라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해결된 지금 이수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는 것을 느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서 이수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도진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본질인 보건가로서의 삶을 갉아먹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도진 역시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읽고 있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새장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마지막 장을 남겨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훈훈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도 마침내 종주부를 찍었다. 강인철과 최상무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제1그룹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강도진 회장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도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바로 오늘이 한희수와 체결했던 1년짜리 계약 결혼이 만료되는 날이자 그녀가 약속대로 이 저택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정원에 핀 목련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 어떤 성공의 기쁨도 이수의 부재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 한희수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챙긴 것은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하나와 미술 도구들이 전부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은 모두 드레스룸에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그녀가 이곳에서 누렸던 부와 명예에 조금도 미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도진과 함께 겪었던 폭풍우 같은 시간들을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도진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수는 자신이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도진이 더 완벽한 짝을 만나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이수가 짐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오자 소식을 들은 홍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홍 여사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홍 여사는 이수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위로와 함께 약속했던 위자료와 후원 증서를 건네주려 했지만 이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며 작업실을 지킨 것으로 만족한다는 이수의 대답에
홍 여사는 다시 한번 그녀의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다. 홍 여사는 이수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라고 말했고, 이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현관 앞에는 도진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가 서 있었지만 정작 도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수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씁쓸함을 삼켰는데, 작별 인사를 나누다 보면 약해진 마음이 흔들려 주저앉고 싶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뒤를 돌아보았고, 멀어지는 저택의 풍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다시 한적한 골목에 보건가 한이수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녀의 심장 한쪽은 이미 저택의 주인에게 남겨두고 온 뒤였다. 텅 빈 저택의 2층 테라스에서 도진이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시 돌아온 작업실은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냉기가 감돌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특유의 기름 냄새와 종이 향기는 여전했다. 이수는 짐을 풀고 청소를 하며 억지로 몸을 움직였지만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혹시나 도진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도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수는 그가 자신을 깨끗이 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들어온 의뢰들을 처리하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지만 캔버스에 붓질을 할 때마다 도진의 얼굴이 겹쳐 보여 붓을 멈추기 일쑤였다. 그림의 찢어진 부분을 메우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지만 찢어진 자신의 마음을 복원하는 방법은 알지 못해 그녀는 밤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한편 강도진은 이수가 떠난 후 워커홀릭이 되어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직원들은 회장님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텅 빈 저택에 들어서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이수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향기를 맡으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도진은 자신이 이수를 잡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력과 권력이 이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여사가 도진을 집무실로 불렀고 수척해진 손자의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홍 여사는 도진에게 자신이 왜 한이수라는 며느리를 지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호통을 쳤다. 그녀는 이수가 도진의 배경이나 돈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도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준 유일한 사람임을 상기시켰다. 홍 여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핑계로 사랑을 포기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가서 네 진심을 보이라고 등을 떠밀었다. 할머니의 따끔한 일침에 정신이 번쩍 든 도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날 밤 서울에는 3년 전 부산에서의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이수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도진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에 잠겨 있었는데, 빗소리 사이로 급하게 멈춰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간 이수의 눈앞에 비에 흠뻑 젖은 강도진이 서 있었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달려온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계약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뿐이야. 도진의 젖은 옷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빗물과 달리 그의 청아 목소리는
뜨겁게 이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3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커프스 단추와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수에게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청혼하며 이제는 가짜 부부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수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작업실 안에서 서로의 입술을 찾았고 3년 전에 하룻밤 실수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도진은 이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수 또한 도진의 곁에서 그를 지키며 자신의 꿈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다가올 미래를 축복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쓰일 인생의 이막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년 후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는 시간을 복원하다라는 주제로 한이수의 단독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장 안은 정재계 인사들과 예술 애호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들은 모두 죽어가던 명화들을 완벽하게 되살려낸 이수의 솜씨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는 은둔형 복원가가 아니라 당당한 예술가이자 제1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세상 앞에 선 이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도진이 든든하게 서 있었는데 그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로 지극한 애처가의 면모를 보여주어 주위에 부러움을 샀다.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이수가 복원한 19세기 낭만주의 화풍의 초상화가 공개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림 속 인물의 눈빛이 너무나 생생하여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며 이 그림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또한 찢어지고 빛바랜 그림 같았지만 한이수라는 최고의 복원가를 만나 비로소 온전한 걸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갤러리에 남은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휴식을 취했다. 도진은 이수의 손을 잡으며 오늘 정말 멋졌다고 속삭였고 이수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별빛 아래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엇갈린 인연은 먼 길을 돌아 결국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도망쳤던 신데렐라와 그녀를 쫓던 CEO 왕자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